안녕하세요. 오토기아 김정민입니다. 현대기아차와 토요타, 토요타와 현대기아차,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우위를 점할 것인가,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현대기아차가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토요타를 현대기아차에 비교를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에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요타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강직기 회사에서 전 자동차 회사로, 그리고 마케팅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 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는 대표적인 일본 기업이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2021년 올해죠. 상반기, 1분기죠. 1월부터 3월까지 토요타에서 246만 대 자동차를 판매해서 폭스바겐을 제치고 1위, 현대기아차는 173만 6천 대를 판매했으니까 70만 대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96년에 라브4 EV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EV 순수 전기차를 낸 바 있고요. 1997년에는 그 유명 프리우스 내연 자동차와 전동화를 퓨전시킨 걸출한 모델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지금까지 한 1,700만 대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져 있고요. 2021년 기준으로 한 2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타에서는 44종의 하이브리드, 4종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종의 수소연료 전기차, 4종의 순수전기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전기차는 일본 내수 모델, 경차 같은 모델로 실프러 스포드라는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에이스 EV 벤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 CHR EV, 이건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고요. 렉서스 UX302, 요 4가지 모델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4모델을 2020년도에 6,000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대비 순수 전기차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력이 미비합니다. 토요타는 2025년까지 15종의 전기차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연초만 해도 10종이었습니다. BZ 시리즈, 상하이 모터스에서 BZ 시리즈 7종 발표하고 여기에 3종도에서 10종이었는데 5종이 들었습니다. 이 폭스바겐은 2027년까지 70종이다. GM은 2025년까지 30종이다. 현대기아차도 2025년까지 23종이다 하니까 야 이거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5종도 늘리자 아마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2030년까지의 계획을 보면요, 2030년이 도달하게 되면 토요타는 1,300만 대를 팔겠다. 1년에. 그 중에서 62%를 전동화 모델로 채우겠다. 이 전동화 모델이라는 말에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 점이 뭐냐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초창기에 통계를 낼 때는 순수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이 전동화 모델에서 하이브리드가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이 하이브리드가 EV에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같이 환상이 되니까 이게 좀 혼돈스럽죠. 어쨌든 1300만 대에서 62%면 800만 대인데 800만 대를 전동화 모델로 채워나가는데, 이 800만 대 가운데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600만 대, 나머지 순수 전기차는 200만 대. 그러니까 1300만 대에서 15%만 순수 전기차로 가져가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전체 모델에서 50%를 순수 전기차로 채우겠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도 대수는 많이 떨어지지만 우리도 비율은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기아 자동차도 기아는 전동화 전문 브랜드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천명한 바 있죠. 그래서 2030년대까지 37% 이상.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내연자동차와 또 하이브리드를 적절히 섞을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이상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브랜드와 비교하면 15%라는 것은 정말 토요타답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EV에 미온적일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하이브리드의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더 오래 시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원천 기술서부터 생산 안정화, 순이익분기점 도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CO2 규제하기도 참 좋은 규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토요타가 CO2 규제를 하이브리드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당 평균 97.55g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골프 2서부터 EV, ID3, ID4 이런 모델들을 빠르게 출시를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 110g, 그래서 과징금을 많이 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103.2g으로 선박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유럽 시장이 가장 CO2 규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의 전체 판매량의 60%를 하이브리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지금 2030년부터 시작되는 내연차 퇴출, 디젤부터 퇴출되기 시작해서 가솔린도 2035년까지는 퇴출될 예정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는 제외가 되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만만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집중 전략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건 지금 각 나라들에서 특히 유럽 국가에서 이 하이브리드를 고의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실질적으로 CO2 발생량이 상당히 높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 사용자들도 이런 얘기들 많이 문제점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보통 10kWh에서 높게는 20kWh까지 배터리,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차 무게가 무겁습니다. 또 이 용량이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를 지원하다 보면 빠른 충전을 통해서 배터리 보증 기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통 3시간, 4시간 충전을 해야 완충이 됩니다. 이러니 사용자들이 불편해서 충전 안 하고 운영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충전하지 않았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은 상상 이상이라는 거죠. 일반 하이브리드는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내연 자동차에 준하는 정도의 CO2 발생량. 그러면 결국적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규정, 인정을 받을 때 CO2의 그 수치는 허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제조사에서는 야 이거 문제다. 이거 지원 철회해야 된다. 그래서 2026년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원 중단 다음에는 퇴출 수준이겠죠?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어떻습니까? 하이브리드도 사실, 안전치는 않습니다. 하이브리드야말로 내연기관이 주죠. 그리고 전기 모터나 배터리는 어시스트에 불과합니다. 1.5kWh 밖에 안 되고, 회생제동으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동력 성능이나 연비를 조금 더 높여서 이산화탄소 총량을 줄이려는 이런 목적의 하이브리드가 내연기관으로 분류돼서 너도 곧 퇴출돼야 돼. 너도 이산화탄소의 주범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탄소 중립, 탄소 뉴트럴이라는 그 정책의 기본 원리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운행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운행 위에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광산에서 채굴해서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망간, 그 다음에 요거를 가공하고 또 탑재하고 나중에 재생하고 폐기하는 이 과정에서는 CO2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해서 생산해서 판매되고 유통되고 운행되고 또 요게 재생되고 폐기되는 이 전 과정에 걸쳐서 또 전기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해서 충전하는 과정에서도 CO2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친환경 생산 방식, ESG 경영, 그래서 LCA 이런 규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LCA나 ESG 경영 때문에 배터리 패권을 지금 쥐고 있는 우리나라나 중국 기업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노스볼트와 같이 친환경 발전을 기반으로 새롭게 배터리 생산 시설을 넓혀나가는 유럽 쪽으로 점점 패권이 옮겨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을 무기로 기술 패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유럽 그리고 일본 제조사를 견제하는 미국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의 판매를 무한정 허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토요타가 바라는 대로 2030년, 2040년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를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토요타 위주의 환경 그런 진전은 아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토요타가 EV 쪽에 우려를 하지 않는 또 근본적인 이유가 배터리가 상당히 발전이 더디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소재 집중 산업이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그리고 또 가격을 낮추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밀도를 높이려면 공정 개선을 해야 됩니다. NCM 811, NCM 9, 2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양극재 개선하고 소재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규격이 등장할 때마다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배터리를 통해서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는데 계속 걸림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지금 내연 자동차 수주로 떨어지는 시점이 1kWh당 $100가 되는 시점이고
대략적으로 2025년이 되면은 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시장조사기관이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도가 되면은 1kWh 대략 70달러에서 80달러 정도로 이렇게 되면 수익이 극대화돼서 내연 자동차보다 훨씬 더 이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시장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 전기 자동차가 이제는 내연 자동차를 몰아내고 차세대 자동차로서 완벽하게 자리를 굳히는 그 시점을 2030년도로 보고 있는데 토요타는 그보다 훨씬 더 이후의 일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이 돼도 여전히 배터리는 밀도를 높이는 부분,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 가격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30년이 돼도 충분한 수의 배터리가 생산되거나 또 충분히 저렴해진 배터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길게 길호흡으로 EV 시장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 리튬이온 배터리의 진보된 형태, 차세대, 2세대 배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에 올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원래 리튬이온 배터리 종주국은 일본입니다. 요시다 아키라 교수님께서 이제 음극재 개선을 통해서 안정성을 크게 확보한 이후에 1980년대 특허를 내고 요게 소니에 있어 1991년도에 상용화가 돼서 오늘날의 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걸 대량 생산화해서 EV에 실게 시설 확충, 또 배터리의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한 주된 패권들은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이 쥐게 됐습니다. 파나소닉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배터리 생산 업체이긴 합니다만, 이 파나소닉을 제외하고는 일본에는 이렇다 할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배터리의 종주국임에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이걸 대중화시킨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해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화재 위험성을 없애는 고체 전해질을 통해서 이 액체 전해질, 기본적으로 전자의 흐름을 유도해서 암구수소나 이온화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 액체 전해질, 요게 이제 화재 원인이 되니까 요거를 불이 안 나게 고체 전해질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액체 전해질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로 밀도를 높여서 무게를 줄이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자동차는 뭐 효율도 좋아지고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를 해결하게 되면은 EV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배터리 패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15조를 투자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올인을 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로 불안나게 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재충전율을 2배로,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안정화, 효율성 뭐 다 가져가서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이 투자하는 퀀텀스케이프를 비롯해서 그 외에 전고체 배터리 업체에 비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너무 투자가 많은 비용과 장기화 되다 보니까 토요타 내부에서도 상당히 좀 내부 균열이 일어날 정도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토요타는 앞으로 EV 시장에서 다양한 모델로 승부를 경쟁력 있게 이끌어 나가겠다가 아니라 EV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새로운 규격의 배터리 패권을 가져옴으로 해서 EV 시장을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미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규격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토요타는 충전 인프라 확충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브시티라는 그래픽을 통해서 토요타가 지향하는 미래 전기차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2020년 CES를 통해서 우브시티를 소개했는데, 처음에는 쟤들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저기 EV 전략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미래 도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하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토요타가 추구하고 있는 EV 전략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토요타는 본격적인 EV 시대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 모빌리티의 변혁뿐만이 아니라 주거 공간,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자율주행, 또 친환경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환경, 이런 어떤 기반 시설이 전부 다 변화해서 EV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만
EV의 대중화가 실현된다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븐시티라는 것은 사회적인 시스템, 다시 말해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벽하게 EV에 맞게 변화되지 않는 한 EV의 대중화는 꿈도 꿀 수 없다. 본격적인 EV의 대중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든 도로든 또 관련된 인프라든 EV에 맞게 모든 것들이 조성이 돼야지만 본격적인 EV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브시티를 시점으로 해서 이러한 도시들이 설립이 되고 이런 도시들을 통해서 점점 확대가 되면 비로소 전기차 세대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현재 환경에서 자동차, 내연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를 하는 이런 단순한 작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10년? 어림도 없다. 20년? 심지어는 30년. 세대가 바뀌어야지만 본격적으로 EV 시대는 올 것이기 때문에 20년, 30년까지 EV의 발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내연 자동차의 효율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EV 시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공동주택에서의 충전 문제, 그다음에 초고속 충전소를 확충하는 문제, 이 고도 산업화된 사회에서 예를 들어 현재 그 1메가와트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고속 충전소에서 충전기 전체를 초고속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충전기로 배분하지 못해요. 이걸 용량을 더 전력량을 높여버리면 안전 요원들이 24시간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교대 운영을 해야 되고요. 모든 부분에 시설 안전 규정이 높아져서 투자 비용도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규제점, 이런 법률적인 문제들이 개선이 되고 또 이런 어떤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또 합의점에 의해서 해결이 되고 더군다나 1메가와트만 해도 이게 4인 가족 기준으로 200가구 이상에 공급하는 아파트 3동에 해당하는 전력량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백, 수천 개 개소가 확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발전 그리고 전력 수급 계획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기간 산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이 조성이 되려면 이건 단순히 자동차의 동력원이 교체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 다시 말하면 주거, 도로, 교통, 시스템 그 외에 기반 시설 전체의 대변혁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의 생활 모든 것들이 소용돌이쳐 바꿔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 모빌리티의 혁명은 그래야지만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년 후, 10년 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급격한 이노베이션으로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과 토요타처럼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안정적인 가치에 주력하는 전략. 어느 전략이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시장에서 주요할까요? 미래를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파괴적인 이노베이션, 급진적인 기술 혁명을 통해서 세상의 장면이 빠르게 변화되는 기존 내연자동차, 테슬라식의 이노베이션이 모빌리티 시장을 좀 더 빠르게 변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세상에서 좀 더 긴 시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그런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토요타를 압박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자 가치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도 다르게 도달할 수 있을 테지만 이렇게 미래 시장을 놓고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장래에 펼쳐지게 될 자동차 환경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슴 벅차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은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